프랑스 제빵사 클레망틴은 어머니의 위급한 상황에 한국으로 향합니다. 인천공항의 첨단 시스템과 서울의 이색 풍경에 놀란 그는 젊은 제빵사 에티엔과 만나 빵 굽기 혁신에 도전하게 됩니다. 두 문화의 만남이 그의 인생과 제빵 철학의 변화를 가져오자 가족의 사랑과 따뜻한 정서가 그를 새로운 길로 이끕니다. 과연 그의 선택은 어떤 놀라운 미래를 열어줄까요? 오랜 전통과 경험을 지닌 클레망틴은 낯선 땅에서 맞이한 도전과 인연 속에서 빵 굽기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침 4시 알람이 울리고 있었어요. 바깥은 아직 깜깜했죠. 저는 빠르게 일어나서 얼굴에 찬물을 끼얹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클레망틴 뒤퐁이에요. 파리 외곽의 작은 가게에서 빵을 만들고 있었죠. 이 시간에 빵집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어요. 금발 머리를 뒤로 묶고 하얀 앞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이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그때는 저와 반죽만 있었거든요. 제 파란 눈은 시계를 확인하며 오븐을 켜서 데우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정확한 시간에 이루어져야 했죠. 큰 천 주머니에서 밀가루를 꺼내 믹싱볼에 붓고 있었어요. 밀가루는 손가락 사이로 부드럽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소금, 이스트, 마지막으로 물을 넣었죠. 전 모든 재료를 섞어서 끈적한 반죽이 될 때까지 저었어요. 제 손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알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빵을 만든 지 벌써 10년이 되었으니까요. 좋은 빵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단다라고 제 스승님이 말씀하셨었죠. 저는 이 말을 온 마음으로 믿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빵 만들기는 그냥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예술이었죠. 저는 이런 전통의 일부가 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반죽을 손바닥으로 누르고 접으며 치대는 동안 오늘 하루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날과 비슷하겠죠. 빵과 페이스트리를 구울 거예요. 손님들이 와서 그것들을 살 거고요. 다들 맛있다고 말해줄 거예요. 전 피곤하지만 행복하게 집에 갈 거고요. 매일 같은 일상이 좋았어요. 저는 놀라운 일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아침은 계속되고 반죽을 길쭉한 바게트 모양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날카로운 칼로 윗부분에 작은 선을 그었죠. 이 칼집은 빵이 오븐에서 부풀어 오를 때 도움이 되고 프랑스 빵에서 기대하는 특별한 모양을 만들어 주고 있었습니다. 바게트를 뜨거운 오븐에 넣고 타이머를 맞췄어요. 빵이 구워지는 동안 크루아상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건 더 어려웠어요. 반죽을 차가운 버터와 함께 여러 번 접어서 얇은 층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구워지면 이 층들이 부풀어 올라 바삭해지는 거죠. 좋은 크루아상을 만드는 데는 3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더 오래 걸리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좋았거든요. 구워지는 빵 냄새가 작은 가게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냄새였죠. 곧 첫 번째 바게트가 다 구워졌어요. 긴 나무 주걱으로 오븐에서 꺼냈죠. 황금빛 갈색이었고 바닥을 두드렸을 때 텅 비어있는 소리가 났어요. 완벽했습니다. 이제 해가 뜨고 있었어요. 곧 가게가 열리고 손님들이 신선한 빵을 사러 줄을 설 거예요. 사장님은 7시에 도착할 거고요. 그는 제가 모든 준비를 마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크루아상을 오븐에 넣고 있는데 전화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이렇게 이른 아침에 빵집으로 전화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앞치마에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제가 말했죠. 클레망틴? 로잔이야. 제 여동생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리고 있었어요. 로잔은 저에게서 멀리 떨어진 한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5년 전에 다른 여동생 비앙카와 함께 그곳으로 이사했죠. 전 생각보다 자주 그들과 연락하지 않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엄마가, 그녀가 말했어요. 많이 아프셔. 의사 선생님들이 당장 수술이 필요하대.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프랑스에 살고 계셨는데 제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죠. 지난 일요일에 저녁 식사 때 뵈었는데 그때는 괜찮아 보이셨어요. 어느 병원이야? 제가 물었어요. 일 끝나고 갈게. 그래서 전화한 거야. 로잔이 말했어요. 프랑스 의사들이 수술을 몇 달 기다려야 한대. 그렇게 오래 기다리는 건 너무 위험해.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해가 안 됐거든요. 무슨 말이야? 어디서 수술을 받으신다는 거야? 한국으로 모셔오려고 해. 로잔이 설명했어요. 여기 병원들은 다음 주에 수술할 수 있대. 엄마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야. 한국이라고요? 제 머릿속은 이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한국은 너무 멀었습니다. 프랑스와는 너무 달랐고요. 어떻게 그곳 병원이 우리보다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확실해? 제가 물었어요. 한국은 지구 반대편이잖아. 응, 확실해. 로잔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비앙카랑 나 여기 의사들이랑 다 얘기해봤어. 엄마는 빨리 이 수술이 필요해. 그리고 내가 와주었으면 해.
우리끼리는 감당하기 어려워. 타이머가 울리며 크루아상을 확인하라고 알려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평화롭고 질서 정연했던 제 삶이 갑자기 무너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아프셨고 제 자매들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오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가능한 빨리. 로잔이 말했어요. 이번 주에 올 수 있어? 빵집을 둘러보았어요. 따뜻한 오븐들, 선반 위에서 씻고 있는 빵줄, 익숙한 도구들과 재료들. 여기 있는 모든 것이 저에게는 익숙했습니다. 한국은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필요로 하고 계셨죠. 오늘 비행기 표를 예약할게. 제가 그녀에게 말했어요. 갈게. 전화를 끊은 후 오븐에서 크루아상을 꺼냈어요. 항상 그랬듯이 완벽했죠. 하지만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에 대해 행복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이미 앞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싸야 할지, 어떻게 사장님에게 휴가를 요청할지,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를 생각하고 있었죠. 프랑스 제빵사로서의 평범한 삶이 이제 바뀌려고 하고 있었어요. 무서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필요로 할 때는 가야 했어요. 그것이 지구 반대편으로 여행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요. 내가 알고 사랑하는 모든 것을 뒤로 하더라도요. 그날 아침 일을 마쳤지만 마음은 거기에 없었어요. 만드는 바게트마다, 채우는 페이스트리마다 앞으로의 여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언어와 낯선 음식이 있는 한국, 제가 속하지 않는 곳이었죠. 하지만 어머니는 저와 함께 있어야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구하는 것이 한국에 가는 것을 의미한다면 저는 한국에 가야만 했습니다. 비행기는 마치 거대한 금속 튜브가 저를 20시간 동안 꽉 누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 이렇게 멀리 날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작은 창문으로는 여행 내내 어둠과 구름만 보이고 있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했지만 제 마음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저를 기다리고 있는 낯선 나라에 대한 두려움으로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드디어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온몸이 뻣뻣하고 피곤했습니다. 제 금발은 엉망이었고 파란 눈은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작은 여행 가방을 꽉 쥐고 사람들을 따라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표지판에는 영어 단어 옆에 이상한 기호들이 있었고 스피커에서 나오는 안내 방송은 음악적이었지만 제게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었어요. 공항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깨끗하고 밝고 매우 현대적이었거든요. 프랑스에 있을 때는 한국이 유럽보다 덜 발전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공항에는 제가 본 적 없는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손을 스크린에 대면 지문을 스캔하는 기계가 있었어요. 또 다른 기계는 제 얼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 직원은 여권을 오래 볼 필요도 없었어요. 모든 일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자매들이 보였어요. 로잔이 손을 흔들고 있었는데 얼굴은 늘 그렇듯 진지해 보였습니다. 옆에서는 비앙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뭔가 달라 보였어요. 더 자신감 있고 이 낯선 곳에서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비앙카가 저를 꽉 안았어요. 그녀에게서는 낯선 향수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쓰던 프랑스 브랜드가 아니었어요. 로잔이 제 가방을 받아들었어요. 엄마는 상태가 안정적이야. 내일 아침에 병문안 갈 거야. 우리는 밖으로 나와 한국의 공기를 맞이했어요. 피부에 닿는 감각이 달랐습니다. 파리보다 더 습했어요. 차들이 도로변에 질서 정연하게 줄지어 서 있었고요. 우리가 탄 택시는 작았지만 안은 흠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우리가 탔을 때 운전기사가 살짝 고개를 숙여 인사했는데 이게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파리에서는 택시 기사들이 이런 존중을 거의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얼굴을 차창에 바짝 대고 있었어요. 고속도로는 넓고 매끄러웠습니다. 멀리서는 높은 건물들 뒤로 산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 전혀 달랐습니다. 어때? 비앙카가 제 표정을 지켜보며 물었어요. 뭐라고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도로 표지판, 자동차들, 건물들, 프랑스의 것들과 비슷했지만 제가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작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라. 솔직히 인정했어요. 택시가 도시로 들어서자 제 눈이 커졌습니다. 서울은 어마어마하게 거대했어요.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이 마치 유리 거인처럼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어요. 그 사이로 곡선 지붕을 가진 오래된 사원들이 보였습니다. 고대와 현대가 나란히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버스들은 도로 중앙의 전용 차로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넓은 보도를 따라 서둘러 걷고 있었는데 많은 이들이 걸으면서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매들이 사는 아파트 건물에 도착했어요. 그들의 집은 작지만 편안했고 10층에서 도시 전경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저를 위한 잠자리를 준비해 두었어요. 제가 익숙한 푹신한 침대는 아니었지만
너무 피곤해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지친 몸에도 불구하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커튼 사이로 비치고 있었어요. 아래 거리에서는 낯선 소리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는 파리와는 다른 패턴으로 울렸고, 사람들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서로 부르고 있었어요. 공기 냄새조차 달랐습니다. 매운 음식과 익숙하지 않은 낯선 식물의 향기가 섞여 있었어요. 아침이 너무 빨리 왔습니다. 우리는 토스트와 커피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지하철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전철은 붐비지만 완전히 조용했어요. 파리에서는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얘기하고 웃었는데 여기서는 모두가 조용히 휴대폰을 보거나 조는 중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제가 프랑스에서 본 어떤 병원보다 컸어요. 건물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고 여러 층과 여러 동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안은 모두 하얗고 깨끗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빠르게 걸어 다니며 그들의 신발은 반짝이는 바닥에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접수대에서 한 여성이 우리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있었어요. 몇 분 안에 방문자 배지와 어머니 병실 안내를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과정이 훨씬 오래 걸렸을 거예요. 제 안에 작은 의구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프랑스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서 작아 보였지만 저를 보자 그분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 익숙한 미소가 제 걱정을 조금 덜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네, 클레망틴. 어머니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 와줬구나. 이몽이라는 의사가 어머니의 상태를 설명하는 동안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가 완벽한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것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는 컴퓨터 화면으로 어머니의 심장 이미지를 보여주며 수술이 필요한 문제 부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내일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성공률이 매우 높습니다. 병원 방문 후 자매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카페에 저를 데려가자고 고집했어요. 서울의 거리는 분주하고 다채로웠습니다. 밝은 그림과 한국어 글씨가 적힌 간판들이 모든 건물에 걸려 있었어요. 자전거 탄 사람들이 군중 사이를 비집고 다니고 있었고 길거리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달콤하고 짭짤한 냄새였어요. 카페는 파리의 것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작은 원형 테이블과 어두운 목재 대신 이곳은 깔끔한 선과 밝은 색상이 특징이었어요. 천장에는 식물들이 매달려 있었고 젊은이들은 노트북을 가지고 앉아 빠르게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벽에 있는 메뉴판에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음료들이 나와 있었어요. 한 젊은 남자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친근한 눈을 가졌고 검은 앞치마에는 밀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이쪽은 에티엔이야. 비앙카가 말했어요. 그도 제빵사야. 관심이 생겼어요. 또 다른 제빵사라고요? 하지만 그의 이름은 프랑스식으로 들렸어요. 파리에서 3년 동안 공부했어요. 에티엔이 제 혼란을 알아차리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다르게 굽고 있어요. 한국 재료는 다른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가 페이스트리 접시를 우리 테이블에 놓았어요. 거의 크루아상처럼 보였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습니다. 모양이 약간 달랐고 프랑스 것보다 더 달콤한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가 저를 격려했어요. 실망할 준비를 하고 조금 베어 물었는데 그 맛에 놀랐어요. 프랑스 크루아상처럼 버터 맛이 났지만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름 붙일 수 없는 맛이었어요. 달랐지만 그 나름대로 맛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티엔이 제 표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어요. 진짜 프랑스 베이킹만큼 좋지 않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제 안에 자부심 강한 제빵사는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 미각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흥미롭네요. 마침내 말했어요. 뭐가 다른 건가요? 에티엔이 미소 지었어요. 한국 밀가루는 프랑스 밀가루보다 단백질 함량이 적어요. 버터도 다르고요. 여기서 잘 되게 하려면 제 방식을 바꿔야 했어요.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두려움과 의심 대신 호기심이 일었어요. 어쩌면 이 낯선 곳에서도 배울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에티엔은 명함을 건넸어요. 어머님이 회복하는 동안 심심하시면 제 주방에 오세요. 좋은 빵을 이해하는 손이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한국 베이킹에 대해 배우러 온 게 아니라 어머니 때문에 온 거니까요. 하지만 이 낯선 도시에 또 다른 제빵사가 있다는 사실이 저를 조금 덜 외롭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울의 낯선 소리를 들으며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 제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왔다는 걸 깨달았어요. 베이킹, 병원, 한국 자체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도전받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프랑스 빵집의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서 무엇을 더 발견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맴도는 가운데 마침내 불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완전히 프랑스 것도 완전히 한국 것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의 빵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병원 방문과 자매들의 집 바닥에서 보내는 잠 못 이루는 밤들 사이에서 일주일이 흘러갔어요. 어머니의 수술은 잘 끝났지만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의사들은 며칠이 아니라 몇 주가 걸릴 거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제 짧은 긴급 출장이 계획보다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사장님은 마지못해 휴가를 연장해 주셨고 파리의 작은 아파트는 비어 있었어요. 매일 반죽을 치대고 모양을 만들던 제 손은 이상하게 쓸모없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비가 자매들의 아파트 창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 제 주머니에서 에티엔의 명함을 발견했어요. 수없이 꺼냈다 넣었다 하면서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빵집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곳에 가는 건 제가 한국 베이킹에 호기심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어머니가 최근 검진 후 평화롭게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할 핑계가 없었습니다. 빵집은 작은 가게들이 늘어선 좁은 거리에 있었어요. 바깥에서 보면 현대적이었습니다. 깔끔한 선과 안쪽에 다채로운 페이스트리를 보여주는 큰 창문이 있었어요. 어두운 목재와 단순한 진열대가 있는 프랑스 빵집의 소박한 매력과는 너무 달랐죠. 문을 밀어 열자 종소리가 울리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버터와 설탕, 그리고 낯선 향신료와 과일 향이 나고 있었어요. 가게는 페이스트리를 가리키며 작은 테이블로 트레이를 나르는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에티엔이 저를 보고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카페에서 만났을 때처럼 밀가루가 묻은 검은 앞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오셨네요. 그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어요. 타이밍이 좋아요. 오늘 일손이 부족했거든요. 제가 항의하기도 전에 그는 저를 문을 통해 주방으로 안내했어요. 공간은 제 프랑스 빵집보다 작았지만 다르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디지털 저울과 현대적인 믹서가 전통적인 도구들 옆에 놓여 있었어요. 오븐은 세련되었고 제가 익숙한 단순한 다이얼 대신 디지털 컨트롤이 있었습니다. 에티엔이 저에게 앞치마를 건넸어요. 낯선 곳이었지만 제 몸은 익숙한 루틴을 기억하며 자동으로 앞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섞인 반죽이 있는 작업대로 저를 안내했어요. 이걸 모양 내야 해요. 그가 설명했어요. 오늘은 팥당근빵을 만들고 있거든요. 팥이라고요? 빵 안 해요? 저는 거부하고 싶었어요. 이건 진짜 베이킹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싶었죠. 프랑스에서는 절대로 달콤한 팥, 앙금을 빵에 넣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손님이었고 어머니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고 반죽에 손을 뻗었습니다. 즉시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질감이 프랑스 반죽보다 더 부드럽고 끈적끈적했습니다. 제 평소 기술이 잘 통하지 않았어요. 반죽이 손가락에 달라붙고 모양을 만들려고 하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밀가루는 단백질 함량이 적어요. 에티엔이 제 고군분투를 지켜보며 설명했어요. 더 부드럽게 다뤄야 해요. 이렇게요. 그가 시범을 보였는데 그의 손은 가볍고 빠른 터치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반죽이 그에게 반응하며 완벽한 둥근 모양을 형성했습니다. 저는 그의 움직임을 따라하려고 했지만 첫 시도는 어색했어요. 반죽이 제 좌절감을 느끼는지 다루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히고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저는 가게에서 최고의 제빵사였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한 빵 모양도 만들 수 없었어요. 이 실패가 제 자존심을 상하게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돌아왔을 때 적응하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에티엔이 조용히 말했어요.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를 뿐이죠. 저는 대답하지 않고 대신 제 손에 집중했어요. 점차 터치를 가볍게 했더니 반죽이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10번째 빵을 만들 즈음에는 에티엔의 것만큼 좋아 보이고 있었어요. 그가 인정하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달콤한 팥, 앙금을 넣는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나란히 일했어요. 주방은 뜨거웠고 서 있어서 등이 아팠지만 낯선 재료로 하더라도 베이킹에 익숙한 리듬에서 위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에티엔은 저에게 한국 베이킹 용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의 프랑스어 발음을 교정해 주었어요. 제 저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을 즐기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빵이 오븐에서 나왔을 때 계란물을 발라 윗면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고 저는 작은 성취감을 느꼈어요. 에티엔이 맛을 보라고 하나를 건넸습니다. 빵 부분은 프랑스 빵보다 더 부드러웠고 마치 베개 같았어요. 팥 앙금은 달았지만 너무 달지 않았고 설탕의 균형을 맞추는 흙내음이 있었습니다. 첫 시도치고는 나쁘지 않네요. 에티엔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이게 진짜 베이킹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싶었지만 제 미각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맛있었습니다. 제가 익숙한 것과는 달랐지만 부정할 수 없이 맛있었어요. 그날 오후 나중에 저는 병원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오늘은 더 강해 보이셨어요. 오늘은 더 강해 보이셨어요. 침대에 앉아서 잡지를 넘기고 계셨거든요. 저는 냅킨에 싼 팥당근빵 하나를 가져갔습니다. 내가 다시 빵을 굽고 있구나.
어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빵집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고 계셨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가 작게 한 입 빼어 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눈썹이 놀라움에 그리고 기쁨에 올라갔습니다. 맛있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소에 만드는 빵과는 다르네. 한국식이에요. 저는 인정했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내 고집 센 클레망틴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다니? 이 나라가 너에게 마법을 부리고 있나 보구나. 저는 부인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말씀에 진실이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저에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그날의 베이킹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손은 프랑스 반죽과 너무 다른 한국 반죽의 느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베이킹을 하는 옳은 방법이 단 하나, 프랑스식 방법뿐이라고 믿었어요. 이제는 그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탁받지 않았는데도 에티엔의 빵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저를 보고 기뻐하는 것 같았지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소보루빵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었어요. 땅콩 부스러기를 얹은 부드러운 롤빵이었죠. 다시 한번, 이것은 제가 프랑스에서 만들 법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서서히 나아지고 있었어요. 날들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빵집에서, 오후에는 병원에서 어머니와 함께. 리몽 의사 선생님은 어머니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어머니의 볼에 혈색이 돌아왔고 더 자주 웃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손톱 밑에 밀가루를 닦아내고 있을 때 에티엔이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도전 과제가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봄 음식 축제가 다음 달에 있거든요. 서울 전역의 제빵사들이 참가해요. 우리가 함께 참가했으면 좋겠어요. 함께요? 저는 놀라서 되풀이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 베이킹을 거의 모르는 거려. 그게 핵심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한국 기술을 알지만 프랑스 방식을 공부했어요. 당신은 프랑스 베이킹을 알지만 한국식을 배우고 있고요. 함께라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어요. 두 전통이 진정으로 어우러진 것을요. 그 생각은 저를 설레게 하면서도 두렵게 했어요. 새로운 것을 만든다고요? 저는 경력 내내 전통적인 프랑스 레시피를 완벽하게 하는 데 집중했지. 새로운 것을 발명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에티엔과 단순한 조수가 아니라 파트너로 함께 일한다고요? 제가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배우고 적응해 온 이 주방을 둘러보니 저는 이미 절반쯤 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 손은 새로운 움직임을 배웠고 제 마음은 새로운 가능성에 열려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그날 밤 폭풍이 서울을 지나갔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고 천둥이 아파트를 흔들고 있었어요. 빵과 도전, 그리고 변화에 대한 생각들로 마음이 가득 차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어요. 같은 금발과 파란 눈이지만 표정에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확신이 줄어들고 호기심이 더 많아진 걸까요? 3주 전에 한국에 도착한 프랑스 제빵사는 에티엔의 도전을 즉시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완전히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방에서 변화하고 있는 건 반죽만이 아니었어요. 마침내 잠이 저를 찾아오기 전에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우리가 이길 것 같아서도 아니고 프랑스 베이킹을 포기해서도 아니었어요. 두 전통이 중간에서 만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변화에 저항하는 대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제가 어떻게 변할지 보고 싶었어요. 봄 음식 축제가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매일 아침 저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에티엔의 빵집으로 서둘러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와 한국 스타일을 결합한 완벽한 빵을 만들기 위해 여러 레시피로 실험하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실망으로 끝났습니다. 납작한 빵, 이상한 식감, 또는 서로 어울리지 않고 충돌하는 맛이 나오곤 했어요. 또 어떤 날은 우리를 희망으로 미소 짓게 하는 작은 성공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훨씬 좋아지셨어요. 의사들은 검진을 위해 한국에 계셔야 하지만 다음 주에는 퇴원하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사장님은 2번이나 전화를 걸어 언제 돌아올 것인지 물어보셨어요. 매번 저는 고지요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더 복잡했습니다. 뭔가가 저를 여기에 붙들어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더 이상 어머니의 건강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에티엔과 저는 15번째 레시피 변형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주방은 따뜻했고 버터와 이스트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봄이 서울에 찾아오고 있었어요. 벚꽃이 나무에 분홍색 점을 찍고 겨울의 추위 후의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두 전통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무언가가 필요해요. 에티엔이 우리 혼합물에 넣을 쌀가루를 측정하며 말했어요. 심사위원들이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프랑스와 한국 모두를 맛볼 수 있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기 있는 몇 주 동안 저는 전에 알지 못했던 한국 재료에 대해 배웠습니다. 빵을 기분 좋게 쫄깃하게 만드는 쌀가루, 페이스트리를 채울 수 있는 달콤한 팥, 고소한 맛을 더하는 검은깨 등이요. 저도 에티엔에게 프랑스 기술에 대해 더 많이 가르쳐 주었어요. 완벽하게 바삭한 껍질을 만드는 방법, 크루아상을 위해 버터를 층층이 쌓는 방법,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시간을 정확히 맞추는 방법 등이요. 우리는 각자 다른 지식을 가져와 좋은 팀이 되었어요. 때로는 같은 도구에 손이 부딪히기도 했고, 때로는 기술에 대해 의견이 맞지 않기도 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마치 몇 년 동안 함께 연습한 무용수처럼 서로 주의를 쉬운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반죽은 유망해 보였어요.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적당히 탄력이 있었습니다. 에티엔은 반을 둥근 덩어리로 빚고 저는 나머지 반을 바게트 모양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는 특별한 변화를 주었습니다. 바닐라로 맛을 낸 고구마 페이스트를 속에 채워 넣어 두 나라를 모두 기리는 조합을 만들었어요. 빵이 축축한 천으로 덮인 채 부풀어 오르는 동안 에티엔은 우리가 잠시 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그는 저를 빵집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안내했습니다. 우리가 벤치에 앉아있는 동안 벚꽃꽃이 피 주위로 흩날리고 있었어요. 근처에서는 아이들이 그네를 타며 놀고 있었고 그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왜 제빵사가 되셨어요? 에티엔이 얼굴을 햇빛을 향해 기울이며 물었어요. 그 질문에 놀랐어요. 프랑스에서는 아무도 제게 왜 제빵사가 되었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빵사가 되는 것은 그저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숨쉬거나 자는 것처럼요. 제 할아버지가 제빵사셨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좋은 빵을 감상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완벽한 빵 껍질은 누르면 이런 소리를 내며 부서져야 해요. 저는 손가락을 튕겨 시범을 보였어요. 속은 다 같은 크기가 아닌 다양한 크기의 구멍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냄새에 아침에 갓 구운 빵만큼 좋은 냄새는 없어요. 에티엔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에서는 프랑스처럼 오랜 빵의 역사가 없어요. 하지만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우리만의 음식 전통이 있죠. 쌀을 다루는 방식, 발효의 인내심, 맛의 균형과 같은 것들이요.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저는 프랑스 기술을 배우는 것을 좋아했지만 음식에 대한 우리 한국적인 접근 방식이 그리웠어요. 이제 저는 그의 말뜻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단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프랑스 베이킹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는 각각의 전통이 자신만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빵집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의 실험적인 빵이 아름답게 부풀어 올라 있었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뜨거운 오븐에 넣고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주방을 가득 채우는 냄새는 새로웠어요. 순수하게 프랑스 것도 순수하게 한국 것도 아닌 두 세계에 모두 속하는 무언가 멋진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빵을 잘랐을 때 식감이 완벽했어요. 프랑스 빵처럼 바삭한 껍질, 하지만 쌀가루에서 오는 부드럽고 약간 쫄깃한 속이 있었습니다. 고구마 필링은 가운데 있는 놀라움이었어요. 달콤하고 위안을 주는 맛이었죠. 우리는 동시에 한 입 베어 물었고 빵 너머로 눈이 마주쳤어요. 에티엔이 제가 느끼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무언가를 만들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퇴원하셨습니다. 저와 자매들은 어머니가 회복하실 특별한 방을 준비해 둔 그들의 아파트로 모시고 갔어요. 어머니는 수술 전보다 작아 보였지만 눈은 밝고 미소는 힘차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니, 클레망틴? 어머니가 제가 그녀의 다리를 담요로 덮어드리는 동안 물으셨어요. 파리에 내 빵집이 널 기다리고 있잖아. 저는 아직 가족에게 축제에 대해 또는 에티엔과의 커져가는 우정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너무 새롭고 공유하기에는 너무 연약하게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봄 음식 축제에 참가하려고 남아있을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에티엔과 저는 함께 만든 특별한 빵으로 참가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눈이 알듯 말듯 반짝였어요. 그렇구나. 그럼 축제 이후에는? 대답이 없었어요. 제가 계획했던 삶, 프랑스 빵집으로 돌아가고 편안한 일상을 계속하는 이 갑자기 멀고 작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한국에서는 새로운 맛, 새로운 기술, 그리고 전에는 알지 못했던 제 자신의 새로운 부분들을 발견했어요. 축제 당일은 완벽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햇살과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공원은 밝은 색으로 장식된 음식 가판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시 전역에서 온 요리사와 제빵사들이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창작물을 전시하고 있었어요. 공기는 맵고 달콤하고 짭짤하고 그 사이의 모든 것들, 100가지 다른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가판대는 단순하지만 우아했어요. 우리는 프랑스와 한국 상징으로 장식했습니다. 작은 에펠탑이 전통 한국 사찰 모형 옆에 서 있었어요. 우리 간판은 양국 언어로 동서양의 만남 빵의 여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대회에 출품한 빵은 지금까지 우리의 최고 작품이었어요. 반죽에 한국 찹쌀가루를 섞은 바게트 모양의 빵으로 꿀로 달게 한 팥, 앙금이 소용돌이 모양으로 들어있고 위에는 참깨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자른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소용돌이가 안쪽에 음양 기호를 연상시키는 패턴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심사위원들이 우리 가판대에 다가오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에티엔은 제 옆에 서서 긴장되지만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 순간을 위해 너무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심사위원들이 첫 입을 베어 물었을 때 저는 숨을 참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이 호기심에서 놀라움으로 다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클립보드에 메모를 쓰고 다음 가판대로 이동했지만 한 심사위원이 우리에게 작은 고개 끄덕임을 보내주었고 그것이 저를 희망으로 가득 채웠어요. 결과를 기다리면서 에티엔과 저는 축제 방문객들에게 시식품을 제공했습니다. 한국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 모두가 우리의 독특한 빵에 호기심을 갖고 들렀어요. 그들이 맛을 본 후에 미소는 상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보상이었습니다. 내가 변했구나. 로잔이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와 비앙카와 함께 우리 가판대에 나타나며 말했어요. 처음 왔을 때 넌 한국 빵이 좋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잖아. 예전 태도를 기억하며 부끄러움에 제 뺨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많은 것들에 대해 틀렸었어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프랑스 기술도 여전히 중요해요. 에티엔이 재빨리 덧붙였어요. 그것이 우리 빵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단지 한국적인 것도, 단지 프랑스적인 것도 아닌 두 전통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무언가죠. 해가 지기 시작하자 축제 주최 측이 시상식을 위해 모두를 모았습니다. 에티엔과 저는 함께 서 있었는데 많은 경험 많은 지역 요리사들과 경쟁해서 우승할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고 있었어요. 베이커리 부문 3위 수상자를 발표했을 때 우리가 아니었어요. 2위는 창의적인 페이스트리로 유명한 서울의 유명 베이커리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베이커리 부문 1위는 동서양의 만남의 프랑코 코리안 하모니 브레드입니다. 잠시 동안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에티엔이 제 손을 잡고 무대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우리는 관중들의 박수 속에서 아름다운 트로피와 상장을 받았어요. 심사위원들은 우리의 창의성과 두 문화의 기술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룬 점을 칭찬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가판대를 정리하면서 현실이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축제는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잘 회복하고 계셨어요. 파리 빵집에서의 제 휴가는 일주일 후에 끝났고요. 이제 집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예약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치마에 밀가루를 묻히고 우리가 함께 받은 트로피를 들고 서 있으니 떠나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불과 몇 주 만에 한국은 낯선 외국 장소에서 제가 속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에티엔은 도전자에서 뭔가 더 깊은 것으로 바뀌었어요. 아직 이름 붙이기엔 이르지만 그가 미소 지을 때 제 심장이 더 빠르게 뛰게 하는 그런 무언가였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에티엔이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저녁 빛에 빛나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둘러보았습니다. 파리와는 너무 다르지만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빵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프랑스나 한국 어느 쪽에서도 혼자서는 불가능하지만 두 세계를 결합했을 때 완벽한 그 빵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이 모든 것의 작별을 고할 준비가 안 됐어요. 아직은요. 미래는 마치 제가 시도해보지 않은 레시피처럼 저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흥미롭고 불확실하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정확히 어떻게 될지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저는 계속 창작하고 계속 배우고 서로 다른 세계가 만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계속 발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정말 어쩌면 제가 진정으로 속한 곳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봄음식 축제 이후로 6개월이 지났어요. 벚꽃은 피었다 졌고 여름의 열기는 사그라들었으며 이제 가을이 서울을 붉고 황금빛 나무숲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몇 달 동안 제 주변과 제 안에서 정말 많은 것이 변했어요. 이른 아침 저는 열쇠를 손에 쥐고 우리의 새 빵집 앞에 서 있었어요. 문 위의 간판에는 디퐁 앤드 에티엔 맛있는 만남이라고 프랑스어와 한국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창문은 부드러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고 안에서는 오븐이 이미 오늘의 베이킹을 위해 데워지고 있었어요. 이 빵집은 제가 프랑스나 한국에서 본 어떤 곳과도 달랐습니다. 앞쪽은 전통적인 프랑스 빵집처럼 따뜻한 나무와 부드러운 조명이 있었고 뒤쪽은 한국 빵집처럼 깔끔한 선과 현대적인 장비를 갖추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큰 창문을 통해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빵을 만드는 마법 같은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익숙한 이스트와 밀가루 냄새를 들이마셨어요. 이 건물은 한때 오래된 서점이었지만 에티엔과 저는 그곳을 우리의 꿈의 빵집으로 변신시켰습니다. 몇 주 동안 벽을 칠하고
오븐을 설치하고 진열대를 배치하느라 바빴어요. 모든 구석에는 함께 어우러진 우리 두 문화의 조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저는 아침 일과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먼저 특별한 용기에 보관하고 있는 천연 발효종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행복하게 거품을 내며 살아있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으로 익숙한 손놀림으로 밀가루를 재며 오늘의 반죽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날은 바삭한 바게트와 버터 향 가득한 크루아상 같은 전통 프랑스 빵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달콤한 파치나 고구마를 넣은 한국식 페이스트리를 만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우리가 함께 발명한 것들,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반죽을 치대면서 저는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여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모든 새로운 것에 두려움과 저항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식 베이킹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했고 한국식 방법은 이상하고 잘못된 것처럼 느껴졌었죠. 이제는 다른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저 다를 뿐이었죠. 두 전통 모두 자신만의 지혜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수술해서 완전히 회복되어 지난달에 프랑스로 돌아가셨어요. 작별 인사를 하실 때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것은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여기서 에티엔과 우리 빵집과 함께 제 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제 자매들은 여전히 근처에 살고 있었고 우리는 매주 일요일에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로자는 우리 사업의 서류 작업을 도와주고 비앙카는 소셜 미디어 계정을 관리하고 있었어요. 우리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이었지만 진정한 가족 사업이 되었습니다. 문의 종이 짤랑거리더니 에티엔이 들어왔어요. 그는 카운터 디스플레이용 신선한 꽃을 가져왔고 제 뺨에 부드럽게 키스를 했습니다. 우리의 우정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어느 날 그는 제 베이킹 파트너였고 다음 날에는 훨씬 더 많은 의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인내심은 제가 고집스러운 믿음을 넘어볼 수 있게 도와주었고 제 정확성은 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아침이 진행되면서 우리는 나란히 일하며 오늘의 손님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손은 말없이도 서로의 필요를 예상하며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가 그릇이 필요할 때 그는 제가 요청하기도 전에 건네주었습니다. 그의 반죽에 칼집이 필요할 때 저는 날카로운 칼을 들고 완벽한 자국을 내고 있었어요. 8시가 되자 우리는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침을 사러 오는 직장인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엄마들, 신선한 빵을 사러 왔다가 대화를 나누기 위해 머무는 노부부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첫날부터 오고 있었고 우리의 작은 빵집이 새로운 실험에서 동네의 인기 장소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들르는 한국인 노인 한 분이 창가의 평소 자리에 앉았어요. 그분은 오래전에 전쟁에 참전하셨고 저와 프랑스어 연습을 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파리에서 요리 공부를 꿈꾸는 젊은 학생은 항상 프랑스 기술에 대해 질문을 하곤 했어요. 우리의 고구마빵이 당기는 임신한 여성이 남편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한때는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문화에서 온 낯선 사람들이었던 이들이 이제는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 있었어요. 정오가 되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구한 리몽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그는 친구가 되었고 종종 점심시간에 들렀습니다. 평소 것으로 드릴까요? 제가 그의 최애 메뉴인 한국식 맛있는 채소를 넣은 프랑스 바게트를 집으며 물었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빵이 점점 더 맛있어지는군요. 서울에 남기로 결정해서 다행이에요. 저는 미소 지으며 제가 얼마나 떠날 뻔했는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축제 이후 저는 실제로 프랑스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었습니다. 여행 가방을 꾸리고 에티엔에게 작별 인사를 했었죠. 진짜 삶이 파리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하지만 공항 게이트에 서서 마지막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었어요. 제 가슴은 머리보다 먼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 진짜 삶은 더 이상 파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것은 이곳, 한때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집처럼 느껴지는 이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날 바로 프랑스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공식적으로 사직했어요.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내 목소리에서 느껴졌어. 그가 말했어요. 거기서 특별한 무언가를 찾은 것 같더라. 오후는 손님들과 베이킹으로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영업 종료, 간판을 뒤집으면 에티엔과 저는 내일을 위한 반죽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조용한 빵집에서 단둘이 새로운 레시피를 계획하고 우리의 하루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요. 일하면서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는 달라 보였습니다. 제 금발은 한국의 습도에 더 잘 맞는 스타일로 연출되어 있었고 제 제빵사 유니폼에는 한국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서 있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더 편안하고
덜 경직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겉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세상을 보는 방식이었어요. 판단 대신 호기심으로, 두려움 대신 열린 마음으로요. 나중에 우리가 가을 저녁을 걸어 집으로 향하는 동안 발 아래서 나무숲이 바스락거리고 있었고, 저는 삶이 어떻게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위기 때문에 한국에 왔고, 어머니가 회복하실 때까지만 머물 계획이었습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사랑,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찾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서울의 거리는 더 이상 제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있는 상점 주인들, 가판대를 정리하는 음식 노점상들. 이제는 제 것이 된 이 도시의 익숙한 리듬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에티엔은 우리가 시도해볼 새로운 식당을 가리켰고, 저는 가을색을 즐기기 위해 공원을 지나는 우회로를 제안했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빵집에서 멀지 않았어요. 프랑스 요리책과 한국 소설이 선반을 공유하고, 가구도 두 문화의 스타일이 혼합된 작지만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고, 어떤 날은 여전히 프랑스의 특정한 것들이 그리웠어요. 건축물, 언어, 파리의 익숙한 거리들. 하지만 그 감정들은 더 이상 슬픔과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국에서 마음의 고향을 찾은 프랑스 제빵사인 제 자신의 일부일 뿐이었어요. 내일 우리는 새벽 전에 일어나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이 공통점을 찾는 이야기를 담은 빵을 만들 거예요. 전통적이고 혁신적인 창작물을 모두 신뢰하는 손님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에게서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갈 거예요. 에티엔 옆에서 잠이 들며 저는 파리 빵집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전하는 전화를 받았던 그 첫 아침부터의 긴 여정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친숙한 모든 것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런 혼란에서 좋은 일이 생길 리 없다고 얼마나 확신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때로는 인생의 가장 큰 도전이 우리의 가장 큰 행복으로 이어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진정으로 속한 곳을 찾기 위해 집을 떠나야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 완벽한 레시피가 우리가 결코 함께 잘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재료들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